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 강연을 다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동네에 와서 하는 것은 처음이고 또 실제로 동네 주민들을 뵙고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창희 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네의 그런 에서도 3.1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이 있었죠. 그걸 아마 전국 각지에 적어도 1919년 3월서부터 5월 이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2,000번 이상의 만세 시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동네 단위에서 기념식을 하고 이러는 경우는 여기 모네가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강의를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실 때 여기 모네가 모네 지역에서 그 지역의 민들이 자기 고장의 역사를 연구하시는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하시고 또 더욱이 이제 3월 29일 날 그 만세 시위 운동을 또 재현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여기 모네 지역 분들은 다른 지역하고는 참 다른 분들이로구나. 그래서 제가 선뜻 여기 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모네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그 얘기는 간단히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매년 3월 1일이면 그 기념식을 하잖아요. 3.1 운동으로 기념식을 하고 또 이것을 국가에서 3.1절이라고 국경일로 정해놓고 국가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이면 말씀대로 100년이 되는데 100년 동안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면서 사실은 3.1절을 제대로 기념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정말 이 3월 1일 날 3.1절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기념해야 될 것은 뭘 기념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좀 그렇게 일반적인 얘기 말고 조금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1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론 서울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서 실제로 1919년 3월 1일 날 시작이 돼서 1919년 말까지 계속됐습니다. 이제 가장 전국에서 활기차게 만세 시위 운동을 전개한 것이 3월서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때는 했고 이제 일본 군 헌병 경찰들이 탄압을 하니까 많이 사그라들었죠. 그렇지만 곳곳에서 일어나서 그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3.1 만세 시위 운동이 계속이 됐습니다.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깊은 얘기니까 못하지만 3.1 운동이 끝나고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그라드는 3.1 만세 시위 운동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1919년 10월 31일 날 제2차 만세 시위 운동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제 그날은 그 10월 31일은 일본 천황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의 생일을 기해서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가 국내에서 3.1 운동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럼 중국 상해하고 국내하고가 거리가 어떤데 그게 무슨 얘기냐?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에서 특파원들을 비밀리에 그 특파원들을 국내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파원들이 평안도서부터 전라도, 경상도까지 특파원들이 다 파견이 돼서 그 지역에 있는 그 비밀 결사들, 비밀 단체들하고 교섭을 해가지고 그 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시운동도 그냥 기획한 것이 아니라 3월 1일 날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운동을 했잖아요. 그때도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낭독하고 시운동을 하기로 다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그것이 10월 31일 날 제대로 안 열렸습니다. 안 열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는데 거기에 서명할 3.1 독립선언서에는 33명이 서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한 서명자를 선정을 하는데
그 서명자를 선정하는 문제 가지고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하고 국내의 비밀교사들하고 의견이 틀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31일까지 선언서를 작성을 인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선언서를 인쇄하지 못했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30일 날 일어나기로 해가지고 서울에서도 일부 일어나고 평양에서도 일부 일어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919년 내내 계속이 됐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1919년 3월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시운동이 저게 되는데 우리는 정확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동원이 돼서 시운동에 참여했는지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시운동이 있었는지 이것을 잘 알지 못하죠.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근데 대체로 3월서부터 5월 사이에 전국 각지에서 한 2,000여 회 이상의 시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용인의 먼해에서도 19년 3월 29일 날 만세 시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이건 뭐 잘 아시지만 이 용인 지역이 서울하고 대단히 가깝죠. 이제 가깝지만 여기는 비교적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월 24일 날 저 원삼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용인에도 시운동이 일어나고 여기는 3월 29일 날 일어나게 되는데, 만세 시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각지에서 전개되는 것으로 보면 뭐 중앙에서 누가 파견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어느 동네에서 시운동을 했대더라.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그 동네의 주민들이 다른 동네에서 했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아마 저는 먼해에서 독립운동도 서울하고 관계없이 용인에서도 이제 다른 면에서 3.1 만세 시운동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일어났던 것 같고, 또 그것을 주도하신 동네가 이제 행정구역상으로는 여기가 고길인가요? 그래서 고길이라고 하는 데에 사시던 그 안종박 선생하고 또 거기 그 당시 고길이 이장을 맡았던 이덕균이라고 하는 분이 두 분이 주도가 돼서 3월 29일 날 먼해에서 시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어났지만 이 먼해에서의 시운동도 다른 어떤 곳보다도 치열했습니다. 한 2,000여의 시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데는 그냥 일어났다가 해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직접 일본 헌병대하고 부딪혀서 일본 헌병들이 시위대한테 총을 쏴가지고 그 안종각 선생 같은 경우는 바로 총을 맞고 돌아가시죠. 또 무슨 최우돌 선생도 총을 맞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기는 그 일본 헌병들이 총을 쏴서 두 분이 순국을 하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체포되셔서 이덕균 선생은 재판받으시고 한 1년 6개월 정도 형을 받으시고, 또 체포되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태형이라고 하는 걸 받았습니다. 태형은 쉽게 얘기하면 곤장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왜 일본 쪽에서 그 시위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태형으로 처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시운동했던 사람들을 다 체포를 했는데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 사람들을 다 갖다 가둘 자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형을 내리는데 태형 한 대가 하루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태형 90대를 맞았다. 그런 건 재판을 받으면 3개월 징역형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제 바로 그래서 여기는 두 분이 순국하시고 또 이덕균 선생 같은 경우는 가서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태형을 받으시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두 분 순국하신 분하고 이덕균 선생은 그 독립 훈장을 다 받으셨죠? 근데 돌아가신 분 한 분하고 감옥 가신 분 두 분이 서훈을 받으셨어요. 근데 태형 받으신 분들은 서훈을 못 받았나요? 그 태형은 정확히 알아서 그 태형 받은 분들도 다 그 독립유공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형 90대면 그 3개월 징역형에 해당되는 거여서 그 서훈 대상이 됩니다. 그건 보훈처에 확인해가지고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머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런 만세 시위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우리 동네에서 그냥 일어났던 거, 그거 누가 참여했대더라. 또 누가 죽었대더라.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이 시위 운동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나죠. 19년에 여러 곳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또 만세 시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뺏겨서 1945년까지 한 35년 이상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다른 해에는 독립선언을 발표한 일이 없습니다. 다른 해에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한 일이 없습니다. 유독 1919년에만 그랬죠. 왜 1919년에만 그랬겠느냐.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인지 이게 의미가 이게 찾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네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이걸 역사적인 의미를 살필 수가 없고 이것은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1919년에 일어났는지라고 하는 것인데 결론은 파리 강화 회의입니다. 잘 아시지만 1914년 7월 달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1918년 11월 11일 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파리 강화회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파리 강화회의라고 하는 것은 왜 열렸냐? 잘 아시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지는 쪽이 있고 이기는 쪽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다 뺏깁니다. 이기면 다 차지하죠. 근데 그전에는 전쟁할 때 보통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전쟁을 했습니다. 1대1로 전쟁한 것이죠. 그럼 지면 다 뺏기고, 진 나라의 국민들은 가서 노예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다 그러는 것이죠. 이긴 나라는 다 차지하고. 근데 한 나라와 한 나라는 간단합니다. 근데 제일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떼거지가 돼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게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이 33개국입니다. 그래서 33개국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게 만일에 전리품이 1000인데 만일에 한 나라가 이겼으면 한 나라가 다 1000을 다 가지면 되는데 33나라가 공동으로 이겼습니다. 그 33나라가 그 전리품을 갖다가 서로 나눠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을 연합국들이 서로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열린 회의가 파리 강화 회의였습니다. 근데 그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릴 때 그 당시 연합국 중에 주축국이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1918년 1월 달에, 이제 1918년이 되면 이제 전쟁은 연합국이 대체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판가름 났을 때입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 윌슨이 1918년 1월 달 신년사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14개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윌슨의 14개 조항입니다. 그 조항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18년 1월 달에 윌슨 대통령이 그 조건을 제시할 때 어떠한 연합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국이 유리한 조항이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건 윌슨이 그냥 지어하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또 실제로 1918년 11월 11일 날 전쟁이 끝났죠. 그 전쟁이 끝나서 전후 문제를 전리품 나눠 먹는 것을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모여서 하기로 하고 윌슨은 자기가 제안한 것을 어떤 연합국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미국을 출발해서 파리 강화에 참석할 때
여러 연합국들을 순방을 합니다. 순방을 해서 미국의 조건을 그 나라 원수를 만나서 서로 양해를 사전에 합의를 다 구하는 것이죠. 미국은 어떻게 하면 강화회의에 가서 미국의 많은 이익을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윌슨은 파리 강화회의 가기 한 달 전쯤에 미국을 출발해서 연합국들을 다 순방을 하고 돌아다니죠. 그런데 윌슨이 직접 못 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33개국을 다 돌아다니지 못하죠. 그 못 가는 나라에는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 특사가 중국에는 특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고지를 할 게 하나 있어요. 죄송합니다만은 차를 빼달라는 부탁이 하나 있어서 아반떼 9115를 갖고 확인하신 분 좀 빼달라는 주문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그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 크레인이라고 CRAN이라고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 특사가 돼서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도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일본도 연합국 중에 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크레인 특사가 와서 그 미국의 조건을 중국 쪽에다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할 때 상해, 지금 중국 상해에 여기서 상해에 있는 여러 유관 단체에서 크레인을 데려다가 저희 설명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의 인사들이 모여서 크레인의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때 한국 사람 중에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운형이 여기 참석을 했죠. 여운형은 그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영어를 했고 그 상해 가서도 영어를 하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죠. 그래서 여운형은 사실 거기 참석해야 될 것도 아닌데 참석을 했는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뭐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여운형은 그걸 듣고 나서 우리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여운형이 미국 특사를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그 파리 강화회의에 가는 그 대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정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운형이 왕정정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크레인을 한번 만나고 싶은데 소개 좀 해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 중국 대표가 소개를 해가지고 여운형을 크레인하고 만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연회가 끝나고 나서 한 2시간 후에 그 여운형하고 크레인하고 만났죠.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 크레인한테 내가 조선 사람인데 우리 조선이 이미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가지고 근데 우리는 강제로 빼앗겼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파리 강화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시켜달라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우리도 대표를 파견할 수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싸운 일이 없죠. 연합국이 아닙니다. 참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크레인이 냉정해야 됐습니다. 냉정하게 한국은 싸우질 않았으니까, 전쟁하지 않았으니까 한국 참석할 수 없다. 냉정하게 잘라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크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운형한테 한국도 참석할 수 있다. 만일에 당신이 참석한다고 하면 내가 도움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여운형이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 엄청나게 흥분을 했죠. 그래서 여운형이 크레인으로부터 그 대답을 듣고서 흥분해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무슨 뭐 장덕수든지 선유역이든지 그런 여운형이 그때 3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크레인 만났는데 크레인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도 파리 강화회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단다. 파견하면 그 사람이 도와준단다. 이러니까 상해에 있던 그 젊은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무가 됐습니다. 고무가 돼서 그런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우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왜 일본 나라를 뺏겼다. 라고 하는 것을 써서 보내야 되죠. 그래서 급하게 와서 써서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크레인한테 주고 또 파리 강화회의 가는 이름은 밀라드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소연하는 것을 써서 보냈는데
이제 보내고 나서 여운형이 우리도 대표를 보내야 되는데 대표를 누굴 보낼 거냐. 근데 거길 대표로 가야 되면 거기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영어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니까 김규식 박사였습니다. 이 김규식이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중국에 와서 활동하면서 그 상해에서도 멀죠. 그 천진이라고 하는 천진의 남계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남계대학이 주울레가 나온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 가서 영문과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운형이 김규식을 불렀죠. 불러서 파리강 회의에 우리가 대표를 파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가줄 수 있냐? 김규식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김규식은 그 미국에 가서 그 론옥대학 영문과를 졸업해가지고 철학 박사를 한 사람입니다. 김규식은 그 영어가 상당히 고급 영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김규식 박사다. 또 그럴 정도로 아주 영어에 대단한 분이지요. 그래서 이제 김규식 박사를 대표로 파견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대표를 보내는데 김규식이 개인 자격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파리 강화회의에 가는데 무슨 대표로 가야지 개인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규식을 무슨 대표로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뭐 기구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장덕수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한청년당이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신한청년당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김규식을 신한청년당 대표로 해가지고 파리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시키고 나니 김규식이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에 갔는데 강화회의에 가서 거기 가서 33개국 연합국들 만나서 그 대표들하고 함께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김규식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뭘 얘기할 거냐? 얘기할 거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를 빼앗긴 후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노예와 같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벗어나고 싶어서 독립운동을 한다.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원한다. 그럼 우리가 한국을 독립시켜달라. 라고 하는 것을 뭘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김규식을 보냈죠. 그래서 보내고 나서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야 되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래서 그 상해에 있던 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해가지고 파리 강화 회의로 보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일본에도 국내에도 만주에도 다 가서 연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해에 있는 청년들이 장독수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 유학생들을 만나고 또 뭐 손유혁이라든지 또 김규식 부인이었던 김순애라든지 김철 이런 분들은 국내로 보내서 평양에 와가지고 기독교 인사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또 만주 지역에는 여운형이 직접 갔죠. 그래서 가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도 파리 강화회에 참석하는데 파리 강화회에 우리도 지금까지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독립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을 독립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라. 바로 그런 부탁을 받고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독립선언서를 만든 것이 일본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유학생들은 이제 일본은 국내하고 다르게 언론 통제가 안 되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고 하는 것, 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 것을 알죠. 그런데 이제 그 장독수는 자기를 선배인데 선배가 와서 파리 강화회의에 그걸 보내야 될 테니까 선언서를 만들어라 라고 와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동경에 있는 일본 유학생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작성을 춘원 이광수라고 하는 분이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8일 날 그 독립선언서를 동경의 조선 청년 그 YMC 회관에 모여서 독립선언을 발표하는 것이죠. 근데 유학생들이 독립선언을 작성한 것은 그건 발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파리 강화회의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를 이광수가 작성을 해가지고 그걸 불란서 말로 영어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 당시 파리 강화회의 의장, 그 회장을 주관했던 사람은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었던 끌레망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란서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끌레망소한테 보내고 또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한테도 보내고 또 각국 말로 다 번역을 해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는 그걸 작성을 하고 나서 춘원 이광수는 2월 8일 날 전에 발표하기 전에 그 선언서를 가지고 상해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해 와서 그것을 영어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각 외국 신문에 다 그걸 또 그 독립선언서를 게재하도록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월 8일 날 그 독립선언서를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모여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28 독립선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8 독립선언을 교과서에서 얘기할 때 유학생들이 무슨 웅변회를 개최가 어떻게 하고라고 하는 것으로 했지만 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목적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유학생들이 더군다나 일본 수도 한복판에 모여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을 한다고 독립시켜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파리 강화회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죠. 일본 유학생들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독립선언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상해에서 청년들이 평양에 와서 평양은 그 기독교가 센 데지요. 그 기독교 그 장로교 계통이 센 데인데 그래서 거기 와서 기독교계 인사들을 만나서 기독교계 인사들이 거기 동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우리도 준비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천도교 계통을 끌어들이고 또 천도교에서 다시 또 불교계를 끌어들이고 이제 그것은 독립선언을 발표하는데 아무 개인 명의로 할 수 없잖아요. 무슨 그 당이 무슨 민족 대표나 그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민족 대표가 될 만한 이런 사람들은 그 종교계 인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3월 1일 날 독립선언을 작성을 해서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만 알고 있지만 독립선언서를 작성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독립선언을 작성하고 3월 1일 날 그걸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작성된 독립선언서 가지고 다 상해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발표하기 전에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상해로 간 사람이 현순 목사, 또 최창식 목사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상해에 가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파리 강화회의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그 임무를 현순 최창식이 맡아서 이미 상해로 가서 3월 1일 날 되기 전에 이미 영어로 다 번역을 해서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여기서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1 독립선언서도 정말 목적은 무슨 만세 시위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립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우리도 독립되게 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작성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희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3인이 발표할 때 그 태화관에 모여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3일 얘기할 때 태화관이 요리집인데 그 요리집에 모여서 거기서 발표를 하고 또 선언서를 다 자기들끼리 낭독하고 나서 그 옆에 종로경찰서에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독립선언 발표했다. 그래서 종로경찰서에서 그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들이 다 와서 태화관에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갔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두고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33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투쟁 의지가 없다. 실제로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고 일제와 싸우는 그런 시위운동에 나서질 않고 자기들은 그렇게 험한 길에 나서지 않고 그냥 선언서만 하고서 경찰에 자수했다. 그게 무슨 민족 대표냐. 이제 그렇죠. 근데 그 민족 대표들은 자기들 임무는 시운동하고 일본하고 어떻게 뭐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서 그걸 파리 강화회의에 보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바로 그런 것이고 이 독립선언이 유학생들 국내만 아니라
만주 길림에서도 보통 이제 무호 독립선언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는 대한 독립 선언입니다. 그것을 길림에서 조소왕이라고 하는 또 잘 아시는 김좌진 장군 있잖아요. 이분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대한독립의군부라고 하는 걸 조직해서 자기들 명의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리강화에 보내는 것이죠. 잘 아시는 북간도 용종에서도 3월 13일 날 그 용종, 북간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거기서 자기네들도 따로 독립선언서를 만들어서 3월 13일 날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운동을 벌였습니다. 또 그 후에 러시아 연해주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신안촌이라고 하는데 모여서 거기서 3월 17일 날 자기들 나름대로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해서 또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국에 가 있던 한국 규민들도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이 사람들은 4월 14일 날서부터 16일까지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우리처럼 만세 시위운동을 벌였습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국내 무슨 그 만주, 연해주, 미국,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다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파리강화에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1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그 유림계 인사들, 유교계 인사들이 왜 파리 장서라고 하는 걸 보냈잖아요. 그 파리 장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본래 국내에서 기독교, 천도교, 불교가 할 때 그건 유교계는 조선시대 500년을 이끌어온 집단이 유림 세력인데 그 세력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천도교가 주동이 됐지만 참여시키려니까 불교계도 참여시켜야 되고 유림계도 참여시켜야 되죠. 그래서 유교계에 연락하는 것은 만해 한용운한테 맡겼습니다. 한용운이 책임지고 유교계에 연락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당시 유림계 대표는 그 곽종석이라고 호가 면우인데 면우 곽종석 선생이라고 이 양반은 경상남도 거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용운이 그 거창에 있는 그 곽종석한테 저 한번 내가 만났으면 좋겠으니까 한번 만나십시다. 연락을 했습니다. 3.1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총독부 치하에서 아주 극히 비밀리에 추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자고 얘기해도 뭐 때문에 만나자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연락을 받고 곽종석이라고 하는 분이 거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만해 한용운은 그 설악산에 있는 백담사의 주지였습니다. 그 전두환 가 있던 백담사 한용운 선생과 주지였죠. 그러니까 한용운이 만나자고 그러니까 곽종석은 당연히 한용운이 백담사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담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백담사로 갔더니 한용운은 이제 3.1 독립선언서 작성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곽종석이 백담사에 도착했더니 한용운은 서울로 갔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괘씸하죠. 만나자고 해놓고서 기다려야지 자기는 서울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괘씸한 사람. 그래가지고 돌아서서 그냥 경상도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한용운이 서울로 갔다고 하면 서울까지 쫓아와서 만났으면 유림계 대표들도 거기 포함이 될 테죠. 그런데 유림계는 곽종석은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33인 서명자에 유림계가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3월 1일 날 발표가 되고 나고 보니까 유림계에서 야, 그래도 우리가 조선 500년을 유지해온 그런 세력인데 이거 우리를 빼놓고 해. 우리가 빠졌어. 그 자기들이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림계가 3.1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에 유림계가 독립선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 충청도 이 유림들이 독립선언서를 작성해가지고 137명이 서명을 받아서 그래서 그걸 파리강화에 제출했습니다. 그게 이제 파리장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림계가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를 독립시켜달라고 청원하는 그 선언서를 작성해서 보낸다?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서명을 해가지고
그 당시 유림계 인사들로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유림계 그 당시 유교계 인사들은 서양 사람들을 오랑캐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 오랑캐 같은 놈들, 자기가 오랑캐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우리를 돈시켜달라라고 거기다 청원을 하는데 유림계가 쓴다. 그 당시 유교계 인사들이 이거 할 수 없는 짓인데 그분들이 그걸 했습니다. 그 선언서를 작성을 해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 서명서를 들고 상해로 간 인물이 김창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심산 김창숙.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성균관대학을 세웠던 분이죠. 이분이 그 선언서를 가지고 상해로 가서 상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해달라. 그래서 번역을 해서 프랑스로 파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파리장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919년에만 독립선언서가 발표됐다. 왜 그러냐? 그건 바로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독립을 청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1919년에 그랬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만세 시위운동으로 이어졌냐라고 하는 것인데, 만세 시위운동은 독립선언서를 우리는 독립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죠. 근데 그 선언서를 발표하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건 진정할 수가 없죠. 선언서를 우리가 독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 남한테 부탁만 하고 우리는 아무나 행동도 안 한다? 그러면 남들이 시켜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독립선언을 하고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우리는 독립을 요구한다. 그런 시위운동을 해야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독립을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파리강화회의에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위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경의 유학생들이 선언서만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선언서를 발표하느라고 일본 경찰들하고 부딪히는 것이죠. 만주 용정에서 10,000명이 모여서 선언서를 발표하고 이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시위운동을 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언서만 보내서는 거기서는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독립을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행동이 보여야 해주죠. 그래서 그 행동을 보이기 위해서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3.1 만세 시위운동이 전개되는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이 먼해에서 그런 만세 시위운동을 일으켰던 것도 그것이 단순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연합국들에게 우리 한국은 정말로 독립되기를 원한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독립되기를 원해서 몸으로 이렇게 시위운동을 벌인다.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9년에 독립선언이 발표되고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나게 됐던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거기에만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역사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발전이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독립운동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본하고 싸우는 게 독립운동이다. 그렇게 여기죠. 물론 독립운동은 일본한테 빼앗긴 나라, 일본한테 빼앗긴 주권, 이것을 다시 찾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엄청나게 민족의 역사가 바뀌고 발전이 됐습니다. 그 독립운동, 수많은 독립운동이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뭐 중국 대륙에서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 조직하고 독립군을 조직해서 일본군하고 싸우고 그 행동을 하면서 역사가 엄청나게 바뀌는 것이죠. 그 바뀌는 대표적인 계기, 이것이 3.1 독립선언이고 만세 시위운동입니다. 그럼 3.1 독립선언, 만세 시위운동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꿨느냐? 3.1 독립선언의 제일 처음 시작이, 첫 문장이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3.1 독립선언서가 길잖아요. 뭐 나중에 공약 3장까지 있고. 3.1 독립선언의 핵심은 그 첫 문장입니다. 나머지 그 뒤 문장은 우리가 왜 독립국이 되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당위성, 그런 필요성,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한 것이죠. 아마 여러분 어르신분들이 이제 배우실 때 3.1 독립선언서가 명문장이다. 최남선이 작성해서 참 명문장이다. 그렇게 배우고 중2 때만 해도 3.1 독립선언을 다 거의 다 외웠잖아요. 외우게 하고 그랬죠. 사실 보면 3.1 독립선언서는 명문장이 아닙니다. 3.1 독립선언 다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하는지 웬만한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이 3.1 독립선언서는 사실은 명문장이 아닙니다. 명문장은 아니지만 3.1 독립선언서는 어떤 선언서보다도 뚜렷하게 표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읽어드린 첫 문장.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건 어떤 독립선언서도 따르지 못하는 명문장이고 명쾌한 독립선언입니다. 이건 그 한 문장은 무슨 뜻이냐 하면 1919년은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빼앗겨서 한 9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근데 그 첫 문장은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부정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국이다. 그 소리죠. 그 첫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한테 나라를 뺏겨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정한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선언이 명문장은 아니지만 그 첫 문장 때문에, 첫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3.1 독립선언이 어떤 독립선언보다도 더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서 얘기해 놓고 독립국을 안 세우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3.1 독립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 독립국을 세웠습니다. 그 독립국을 세운 것이 1919년 4월 11일 날, 그러니까 3월 1일 날 독립선언하고 한 달 좀 지나서 4월 11일 날 중국 상해에 가서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독립국가로 대한민국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독립국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워놓고, 근데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면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먼저입니다.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유지하고 운영하려면 정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임시로 정부를 세운 것이죠.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너무 기니까 약칭해서 임시정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국가라고 하는 건 없어지고 임시정부라고 하는 말만 쓰니까 그게 정부인 줄만 압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국가가 없는 정부가 있습니까? 국가는 형체가 없죠. 국가는 무형이죠. 그 무형의 국가를 유지 운영하려면 정부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없는 정부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시정부라고 하는 용어만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까맣게 날아가고 임시정부로만 생각하시오. 1919년 4월 11일 날 상해에서 수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임시정부를 세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3.1 독립선언에서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해서 그 독립국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선언이 우리 역사를 엄청나게 변화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변화시킨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하고 싸운 것만 아니라 그 싸우는 중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게 그냥 국가가 아니라
그 대한민국 그 임시정부에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헌법을 정부를 유지하려고 하면 헌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도 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새로운 국가의 주인은 그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이 행사한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잘 아시지만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를 한 반만년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저 단군이 나라를 세워서부터 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 한 4,300몇 년 되죠. 4,300몇 년 역사 되는데 쫑뻥을 튀겨가지고 반만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4,몇백 년 동안 역사를 내려오면서 고조선이라든지 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이런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주인은 다 왕이었습니다. 군주가 국가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게 1910년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망했지 않습니까? 그 대한제국도 황제의 나라였습니다. 황제가 국가의 주인이죠. 우리는 반만년 역사인데 거의 4,300몇 년 역사인데 4,200년 정도를 왕이 주인인, 군주가 주인인 그런 역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국가의 주인이 누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럼 4,200년 동안 군주가 주인이었던 이런 역사에서 국민이 주인인 역사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 바뀐 게 언제 바뀌었냐? 바로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이 세워지면서 그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로 바뀐 것이죠. 이게 보면 엄청난 역사적 변화입니다. 군주가 주인 노릇하는 정치 체제를 보통 전제 군주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국민이 국가의 주인 노릇하는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제에 살고 있잖아요. 1919년 4월 11일 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을 발표했습니다. 헌법 이름이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그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몇백 년 이상, 200년 이상을 전제 군주제였다가 민주공화제 역사로 바뀐 것이죠. 그게 언제 바뀌었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계기를 만든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는 군주가 주인이었던 그런 역사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역사로 바꿔놨습니다. 전제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바꿨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운동 과정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독립운동은 일본하고 싸우는 것만 아니라 그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변화 발전시킨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든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창희 이사님께서 그 3.1 우리는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3.1 혁명이라고 그래야 되느냐, 저 혁명이라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3.1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3.1 1919년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그냥 3.1 운동 쓰다가 나중에 이게 엄청난 역사적 변화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보통 3.1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1930년대가 가면 어떤 독립운동 단체건 거의 다 3.1 혁명, 또 어떤 데는 거기다가 대자를 붙여서 3.1 대혁명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냥 그분들이 뭐 자기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싶다고 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공부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이 살면서 민족의 역사를 다 바꾸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혁명이라고 부르죠. 무슨 피 흘리지 않고 영국 같은 경우에 왕이 가지고 있던 주권을
국민들한테 넘긴다 그러면 뭐 명예혁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프랑스만 유독 프랑스만 프랑스 대혁명 그렇게 부릅니다. 지구상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 역사를 변화시켜서 그걸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유독히 프랑스만 프랑스 대혁명 그렇게 부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그 왕들을 갖다가 다 처형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왕권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 나라로 바꿔놨잖아요. 프랑스 사람들도 그걸 대혁명이라고 하고 세계 사람들도 그걸 대혁명이라고 부르고 지금까지 유일하게 프랑스 대혁명 그럽니다. 우리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3.1 혁명 그랬다가 나중에 3.1 대혁명 그런 것은 우리가 3월 1일 날 독립선언하고 만세 시위운동을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웠는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운 것은 프랑스 대혁명 못지않은 그런 엄청난 우리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걸 대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래 독립운동하던 분들도 다 대혁명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3.1운동이라고 3.1운동으로 용어가 바뀌는 것은 1948년 8월 달에 그 지연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연국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우리는 그대로 계승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지연국회에서 새롭게 수립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그대로 잇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게 지연헌법인데 지연헌법 전문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연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지연헌법 전문에다가 밝혔습니다. 이제 그 전문이 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를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 건립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을 제일 처음 써서 이 전문을 넣자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 국회의장이지요. 지연국회 국회의장인데 지연국회에서 정부를 수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전문에 들어갈 내용을 썼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쓴 내용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3.1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이승만 박사가 쓴 제일 처음 초안은 3.1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헌법기초위원들이 헌법을 하나하나 그 축조심히 하잖아요. 용어 하나하나. 그 기초위원들이 이승만이 3.1 혁명이라고 한 것을 3.1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전문에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때 3.1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헌법에 3.1 운동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 후에는 교과서도 그렇고 다 3.1 운동으로 쓰죠. 우리는 다 3.1 운동으로 배웠습니다. 바로 3.1 혁명이라고 하는 용어가 3.1 운동이라고 바꾸게 되는 것은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지연국회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무슨 그 바뀌게 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하는 것도 촛불혁명 그러잖아요. 그것도 촛불혁명이라고 그랬는데 3.1 운동은 그 3.1 운동이라고 하면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4.19도 4.19 혁명 그러지 않습니까? 4.19하고 3.1 만세 시위운동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것도 4.19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혁명이라고 부르면 엄청나게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또 만일에 지금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용어를 써왔는데 만일에 그 3.1 혁명이라고 제가 한다. 그럼 딱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은 저 좌파 교수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왜 용어가 그렇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 과정이나 또 그것이 담고 있는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이나 그런 의미를 보면 그것은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3.1 혁명이라고 부르고
정말로 독립운동가들이 불렀던 것처럼 3.1 대혁명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것이 3.1 대혁명이 되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프랑스 대혁명 못지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세계 여러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면 3.1 혁명도 3.1 대혁명으로 세계사에서 위상이 그렇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시키고 혁명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잘못하는 거 모양 뭐 좌파 사람인 거 모양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매년 3월 1일 날 3.1절 국경일이라고 그래서 대통령이 와서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3.1절 그러면 그냥 우리가 기리는 것은 만세하는 것만 기리죠. 만세하는 것만 기린다고 하는 것은 용어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어를 3.1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3.1 운동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태극기 들고 나가서 독립 만세 그런 것만 떠오르죠. 1919년 3월 1일 날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 시위운동을 전개한 것은 본질 목적은 근본 목적은 우리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하는 걸 선언한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가 독립국을 선언했다고 해서 일본이 독립국을 만들어주진 않죠.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 방법으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이죠. 3.1 독립선언의 목적은 독립국을 선언한 것이 목적이고 만세 시위운동은 독립국을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3.1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목적은 날아가고 수단, 방법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방자치 시대가 돼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자기 고을마다 다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기념탑을 세우잖아요. 다 기념탑 제목 보시면 무슨 만세운동 기념탑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지금 여기도 3.29 먼해 만세운동 기념 그렇게 돼 있잖아요. 3월 1일 날 또 그렇게 했던 것은 만세 부르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독립국을 이루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용어로 쓰자고 하면 독립시위운동 또는 만세시위운동 이제 그렇게 용어를 좀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데 익숙하지 않은 것은 3.1 운동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 3.1 운동이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매년 3.1절을 기념하면서도 우리는 본질은 잘 얘기하지 않고 만세 시운동 한 것만 얘기해서 유관순 열사 3.1 운동하면 당연히 뛰어나오는 것이 유관순 열사고 또 3.1 운동 기념식 하면 그냥 무슨 뭐 저기 횃불 들고서 머리에다가 띠 밀고서 태극기 들고 만세 운동 부르는 것으로 주로 행사가 그렇게 이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3.1절 기념 행사를 해도 우리는 목적을 기념하지 않고 수단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기념 행사를 했는데 우리가 정말 내년은 100년인데 100년이 되는 해까지도 그래야 되겠느냐. 100년이 되는 해에는 정말 목적을 우리가 좀 기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적을 기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3.1 독립선언에서 우리는 독립국이다 라고 해놓고 독립국을 세운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을 기념하면 3.1 독립선언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다. 대한민국을 낳은 어머니가 3.1 독립선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살게 된 것은 바로 3.1 독립선언, 3.1 만세 시위운동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가슴에 좀 새기고 국민들이 그걸 가슴에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이 먼해에서 만세 시위운동을 이제 그런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해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태극기 부르고 만세 불렀다. 일본이 총 쏴가지고 2명이 죽었다.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만세를 부른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만세를 부름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먼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동네에서
그런 시운동을 기념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바로 이 행사가 이것이 갖는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을 낳은 것이다 라고 기념을 하면 어떨까? 주말로 100년을 맞으면서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